일본인 역사학자 사토 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폭삭소가 수다를 보고 사연을 보내는 일본인 사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켄지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저에게도 제 가족사는 늘 멀고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랬습니다. 20세기 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떠올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한 단어였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식탁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한 침묵이 감돌곤 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 혹은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나라 정도로만 언급하셨고 자연스럽게 저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런 인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란 역사문화교류재단이라는 작은 규모의 재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근대사를 미화하거나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직속 상사인 야마모토 부장의 한국에 대한 혐오는 뿌리 깊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시간에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때였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발목을 잡을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건 다 우리 덕분 아닌가? 옛날 일은 다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지. 그의 발언에 다른 동료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반박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에서는 그의 의견이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야마모토 부장은 사석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 감정적이다와 같은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유치해서 볼 가치가 없고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다고 단정 짓곤 했습니다. 그의 강한 혐한 감정은 재단 전체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더욱 키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재단에서 주로 일본 근대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불만 없이 회사를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획일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려는 재단의 분위기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몇 년 동안 병상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할아버지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재미있는 목소리로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고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 이야기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껴안아 주시던 할아버지의 온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뜸해지셨습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셨고 이후로는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저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설고 안타까웠습니다. 장례 후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일본 군인 5명이 낡은 콘크리트 방공호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제주도 송악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주도라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그곳에 발을 디디셨다는 사실조차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순간 저는 그중 한 명의 앙담은 입술과 깊은 눈빛에서 어렴풋이 저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끈 것은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잠 못 이루시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마음의 짐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첩의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손만 대도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첩을 펼친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내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의 참혹함과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멈추게 한 것은 수첩 중간쯤에 적힌 그날 밤
송악산에서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뒤로는 마치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듯 누군가 필사적으로 연필로 덧칠하여 지워놓은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릿하게 지워진 글자들이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셨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을 읽는 동안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묵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내면에 그토록 깊은 고뇌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할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어느 날, 저희 재단에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 자료를 조사하고 특히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제주역사연구센터라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야마모토 부장은 팀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었고 예상대로 다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별로 볼 것도 없을 텐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냐? 심지어 한국은 아직 자료 보존 상태도 엉망일 텐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은 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나? 한국은 과거에 매달려서 발전을 못하는 나라라고. 이런 쓸데없는 프로젝트에 우리 귀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이미 한국 측과 합의가 끝난 프로젝트라며 진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 송악산이라는 세 글자가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할아버지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통해 제주도에 방문하여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그 지워진 글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과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간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팀원들이 모두 꺼리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과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제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2025년 봄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활기 넘치는 한국의 모습에 약간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로 향했고 송악산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저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할아버지의 수첩이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과 불안감을 안고 저는 마침내 폭풍우처럼 몰아칠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송악산 탐방로 입구에서 만난 한 해녀 할머니와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빛 속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방공호 안은 어둠과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기대앉아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김민주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헝겊 조각이 들려 있었고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이 어두운 방공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내겐 너무나 아픈 곳이우다. 어릴 적 일본군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동굴을 파괴했수다. 어린 나도 예외는 아니었지.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오. 할머니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에 든 헝겊 조각은 그 시절 함께 고생했던, 하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던 친구의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어둡고 습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선생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보여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특히 송악산 일대 주민들이 겪었던 강제,
노역과 수탈의 기록들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주민들이 일본군의 강압적인 지시 아래 군사시설 건설에 동원되었고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음식도 없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사진과 수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이 시기에 이곳에 계셨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봤지만 오 선생님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개인의 행적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그날 밤 송악산에서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그날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당시 송악산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부대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뒤졌지만 할아버지의 이름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송악산 주변 마을을 찾아다니며 혹시 70여 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어르신이 계시지 않는지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당시의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마을의 경로당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송악산 근처에서 일본군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밤마다 군인들이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옮기는 것을 보았고 며칠 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심한 악취가 풍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엄혹한 시절이라 감히 그 이유를 묻거나 캐물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그날 밤과 이 할아버지의 증언은 혹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다시 오상철 선생님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할아버지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당시 송악산 일대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본군이 패색이 짙어지자 혹시라도 연합군에 협력할 것을 우려하여 제주 주민들을 무고하게 학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사로름 학살터 그 이름은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함께 섬뜩한 공포를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오 선생님과 함께 사사로름 학살터를 방문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덮인 평화로운 언덕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억울한 죽음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위령비를 발견했습니다.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중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수첩 속 지워진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 학살에 가담했던 것은 아닐까? 그 끔찍한 상상은 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저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워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민주 할머니와 함께 송악산 해안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시며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 놓으셨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쉴 새 없이 돌을 날랐던 이야기, 배고픔에 풀뿌리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병에 걸려 하나둘씩 죽어가던 슬픈 이야기. 할머니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젊은 양반의 할아버지는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마 할아버지께서 일본군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대답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슬픔은 있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 제주도의 아픈 역사,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찾아내야 할 할아버지의 마음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짐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엇갈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며 그날 밤 송악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젊은 양반의 잘못은 아니우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우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동시에 쉽게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연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할아버지의 과거가 이토록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여전히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곳 제주도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비로소 아주 작은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의 일부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정했던 귀국일을 훌쩍 넘겨 제주도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오상철 선생님을 도와 송악산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돕고 사살오름 학살터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김민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겪으셨던 끔찍한 기억들을, 그리고 그날 밤 송악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슬픈 눈빛을 통해 저는 과거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상처로 남아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이란 역사문화교류재단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왜곡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조직에 몸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수첩과 제주도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제 방식대로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단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매도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셨고 한동안 저희 부자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고백과 김민주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쓰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고통과 제주도민들의 슬픔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에도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회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송악산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사살오름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로 공식 확인되었고 그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사살오름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곳에 새겨지지 않았지만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제주도를 찾아 사살오름과 송악산을 방문합니다. 추모비 앞에서 저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할아버지의 영혼에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리고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김민주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건강하게 제주에서 해녀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며 젊은 양반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에 휩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뿌리 깊었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아버지의 과거를 통해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공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음의 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오늘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아버지의 영혼도 이 섬의 푸른 바다처럼 평온하게 영원히 잠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